밤하늘은 잿빛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줄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의 낡은 골목을 세차게 후려쳤다. 도심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시간이 멈춘 듯한 북촌 한옥마을의 외진 모퉁이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소연 여사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 오래된 기와집처럼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져 고요하고도 쓸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맴도는 슬픔의 메아리 같았다. 소연 여사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곧은 허리와 단정한 백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그림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드리워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먼지 앉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지훈이었다. 교통사고로 지훈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소연 여사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듯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훈이었고 밤이 되면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잠이 들곤 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그녀는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다. 때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지훈이 살아있었다면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그녀를 돌봐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따금 찾아오는 이웃들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따뜻한 시선조차 그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홀로 자신의 슬픔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쓸쓸했다. 소연 여사는 시장에서 팔다 남은 채소 바구니를 들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눅눅한 공기,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훈이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우산을 쓰고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곤 했다. 엄마, 비 맞지 마요. 해맑게 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기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지만 빗물에 섞여 흘러내려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서려 할 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버려진 상자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굶주림에 지쳐 몸을 웅크린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몸의 털은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개는 소연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한없이 슬프고 절망적이었다. 마치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다. 소연 여사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남을 돌볼 여유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개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의 눈빛을 보았다. 지훈이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 애처로운 눈빛,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봤다. 아침에 먹다 남은 빵 조각 하나가 손에 잡혔다. 어쩌면 오늘 그녀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는 빵이었다. 그러나 소연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개에게 다가가 빵을 내밀었다. 아가, 이거라도 먹으렴.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움찔거렸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코를 킁킁거리며 빵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빵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빵을 먹는 개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해서 소연 여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겼다.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향한 그리움과 그 개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걔는 순식간에 빵을 해치우고는 소연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아까와는 달리 그 눈빛에는 미약하지만 고마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걔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소연 여사는 개의 부드러운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그녀는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유대감, 따뜻한 교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개와 함께 비를 맞았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개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비 오는 밤, 이 작은 생명은 갈 곳도 없이 홀로 버려진 것이 분명했다. 아가, 이리로 오렴. 소연 여사는 조용히 개에게 말했다. 그녀는 개를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자신의 처지도 비참했지만 이 작은 생명을 이 비바람 속에 홀로 둘 수는 없었다. 개의 생명력 있는 눈빛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그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걔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소연 여사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낡은 기와집 문이 열리고 걔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실내에서 걔는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소연 여사는 걔에게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어 몸을 닦아주었다. 걔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웅크려 잠이 들었다. 소연 여사는 잠든 걔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이 작은 생명이 가져다 준 평화였다. 그녀는 개의 이름은 아직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개가 그녀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오늘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인연이 그녀의 잠잠했던 삶에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그리고 이 개의 눈빛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녀의 과거와 어떤 식으로 얽혀 들어갈지를. 그녀의 일상은 이 작은 생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이끌어갈 거대한 서사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 개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힌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숨겨진 악의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상실된 정의를 되찾는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밤새 빗소리가 잦아들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소연 여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개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다. 그러나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텅 빈 거실이었다. 어젯밤 그녀의 발치에 웅크려 잠들었던 개는 온데간데 없었다. 소연 여사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실망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잠시나마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위안이 되어 주었던 작은 친구가 떠나버린 것이었다. 벌써 가버렸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길을 떠도는 개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를 리 없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문득 현관문 아래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소연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것은 낡고 투박한 가죽 지갑이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꽤나 견고해 보이는 지갑이었다. 소연 여사는 주인을 찾기 위해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의 손은 얼어붙고 말았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명함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명함에는 한영물산 이정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훈과 한 남자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TV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종종 보던 얼굴이었다. 유명 건설사의 사장이자 정치계에도 발을 뻗치고 있는 이정우였다. 하지만 소연 여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사진 뒤에 쓰인 글씨였다.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2014년 10월 27일 지훈과 함께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은 바로 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소연 여사의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다. 지훈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단 한 번도 아물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소연 여사의 마음속에는 늘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갑을 집어들었다. 명함과 사진, 그리고 지갑 안에 있던 또 다른 종이 조각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적힌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이 지갑이 왜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훈의 사고 당일 날짜가 적힌 사진이 들어있는 걸까?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 여사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어젯밤 그녀가 빵을 주었던 그 개였다. 하지만 어제의 그 개가 아니었다. 빗물에 젖어 비실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털은 윤기가 흘렀으며 몸은 훨씬 단단해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 개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렬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개의 입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물려 있었다. 그 나뭇가지를 그녀에게 내밀듯 흔들었다. 개는 꼬리를 살랑이며 그녀의 발치에 나뭇가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로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소연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이 개는 어제 밤 그 개가 맞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갑은 대체 무엇이며 왜 이 개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하지만 개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쩌면 이 개가, 이 지갑이, 그리고 지훈의 사고가 모두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지갑을 다시 주워들고 사진 속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지훈아, 너와 관련된 일인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걔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신용을 했다. 소연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개를 따라 나섰다. 바깥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개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여정의 끝에는 지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걔는 앞장서서 걸었다. 익숙한 듯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치며 나아갔다. 소연 여사는 걔를 따라 걸으면서 지갑 속에 있던 명함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정우, 한영물산 사장. 그녀는 이정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지훈의 졸업 앨범에 그가 다녔던 대학교의 선배로 사진이 실려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지냈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지훈의 사망 당일에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지훈이 왜 이정우와 함께 있었을까? 그날 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지갑이 왜 버려진 채 그녀의 집 앞에 놓여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걔는 멈춰서서 그녀를 뒤돌아보았다. 마치 그녀가 너무 늦게 따라오는 것을 재촉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연 여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걔는 도심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공원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피하는 듯했다. 소연 여사는 걔의 영리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것처럼. 걔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길을 안내했다. 공원 안쪽, 숲이 우거진 곳에 다다르자 걔는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땅바닥을 헤집기 시작했다. 걔는 한참을 그러더니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짖었다. 소연 여사는 걔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흙이 파헤쳐진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반쯤 묻혀 있었다. 소연 여사는 망설임 없이 손으로 흙을 파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내용물은 비교적 온전했다. 낡은 공책 몇 권과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지훈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보였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소연 여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 공책은 분명 지훈의 것이었다. 그녀는 공책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공책 속에는 지훈이 이정우와 관련된 비리들을 조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불법적인 자금 세탁, 뇌물수수,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지훈은 이정우의 숨겨진 범죄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훈이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녀는 아들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훈은 정의를 위해 홀로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이정우와 관련된 어두운 진실을 파헤치려다 벌어진 비극이었다. 테이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지만 겉면에 쓰여 있는 날짜와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2014년 10월 27일 이정우와의 통화 녹음. 지훈이 죽던 바로 그날 이정우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지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소연 여사는 생각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걔를 바라보았다. 걔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연민이나 고마움을 넘어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를 담고 있는 듯했다. 마치 걔가 그녀에게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연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이 개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개는 마치 지훈이 그녀에게 보낸 메신저 같았다. 그녀는 품에 안은 상자를 더욱 단단히 쥐었다. 지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사명이 되었다. 그녀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이 개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희망.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소연 여사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떨렸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다. 소연 여사는 개와 함께 상자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힘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대신 강렬한 결의와 뜨거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정우.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정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손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이제 그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개는 그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걸었다. 이들의 기묘한 동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소연 여사의 낡은 기와집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불꽃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낡은 상자에서 발견한 공책과 테이프, 그리고 이정우의 명함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정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정우 한영물산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정우는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의혹과 소문이 따라붙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 정치인과의 유착, 그리고 노동자 착취에 대한 고발까지. 그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소연 여사는 지훈의 공책을 다시 펼쳤다. 공책에는 이정우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지훈은 이정우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특히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 있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처럼 보였지만 공책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 뒤에는 뭔가 더러운 거래가 숨어 있는 듯했다. 소연 여사는 며칠 밤낮을 새워 공책을 분석하고 인터넷 정보를 비교했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정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뒤로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 조직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해왔다. 지훈은 바로 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정우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 개가 있었다. 소연 여사는 개에게 지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지훈을 지키는 존재라는 의미였다. 지훈은 소연 여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그녀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었고, 그녀가 조사를 시작하면 옆에 앉아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때로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핥아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지후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는 듯 깊고 총명했다. 소연 여사는
지훈의 공책에 언급된 이름들 중 몇몇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과거 한영물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이정우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전화를 끊거나 과거의 일이라며 회피했다. 이정우의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소연 여사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결국 한영물산의 전직 직원이었던 박 씨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박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지훈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소연 여사를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대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했다. 소연 여사는 박 씨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지훈은 평소와 달리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따라왔다. 마치 그녀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감지라도 하는 듯했다. 박 씨는 낡은 카페 구석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의 피로와 함께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소연 여사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공책을 꺼내 박 씨에게 보여주었다. 박 씨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것은 지훈 씨가 작성한 것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씨는 지훈이 이정우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도 한때 이정우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당했고 그 후로 협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지훈이 이정우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가 뭐였나요? 소연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박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불법적인 토지 매입과 뇌물 수수였습니다. 이정우는 개발 지역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았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연 여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살인이라니 그녀의 아들이 그런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것이었다. 그 장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지훈 씨가 사고를 당한 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그는 이정우의 조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거듭 강조했다. 그들 앞에서는 그 어떤 정의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박 씨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박 씨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들은 박 씨를 붙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다. 지훈은 그 순간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남자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개의 행동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소연 여사는 박 씨에게 소리쳤다. 박 씨 장부는 어디에 있나요? 박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남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소연 여사는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지우가 그녀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마치 그녀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듯 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소연 여사는 박 씨가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정우의 그림자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씨가 말하려 했던 강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 무엇일까? 강물 강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일까? 지우는 소연 여사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자 지우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소연 여사는 지후의 털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자 힘이 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 밤 소연 여사는 지훈의 공책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다. 박 씨가 말하려 했던 강이라는 글자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공책에는 이정우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련된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었다. 특히 그가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강림투자라는 이름도 있었다. 강림투자 박 씨가 말하려던 강이 혹시 강림투자를 의미하는 것일까? 소연 여사는 인터넷에 강림투자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강림투자는 현재는 폐업한 회사였지만 과거 이정우의 한영물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강림투자의 전 대표 이름은 강성호였다. 박 씨가 말하려던 강이 강성호라는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녀는 강성호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그는 과거 이정우의 오른팔이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잠적한 인물이었다. 소문으로는 이정우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고 했다. 어쩌면 그가 지훈이 찾던 장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이미 이정우의 레이더에 포착된 듯했다. 그날 밤 소연 여사의 집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낡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녀의 집을 엿보는 남자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소연 여사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박 씨의 증언이 이정우에게 알려졌을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 여사의 현관문 앞에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장미는 아름다웠지만 그 꼬리패는 날카로운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도 이 꽃처럼 될 것이다. 소연 여사의 손은 떨렸다. 이정우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지우는 붉은 장미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악의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듯했다. 소연 여사는 장미를 짓밟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더욱 강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이정우는 그녀를 멈추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이정우가 어떤 존재이든 그녀는 그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지훈의 공책이 더욱 단단하게 느껴졌다. 이 작은 증거들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켰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붉은 장미의 날카로운 칼자국은 소연 여사의 심장에 깊이 박혔지만 그것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정우의 경고는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강림투자의 전 대표였던 강성호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그리고 지훈의 공책 속 강이라는 글자가 가리키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지훈은 소연 여사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마치 그녀의 의지를 읽기라도 하는 듯 그 개의 눈빛은 더욱 확신에 찬 빛을 띠었다. 소연 여사는 지우와 함께 강성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강성호는 과거 이정우의 오른팔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 인물이었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지만 소연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공책에 적힌 몇 안 되는 단서들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성호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수소문 끝에 소연 여사는 강성호가 서울 외곽의 낡은 재개발 지역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허름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낡은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폐가처럼 보이는 집들이 즐비한 곳에서 소연 여사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웅크린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초췌한 얼굴과 깡마른 몸은 과거 한영물산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바로 강성호였다. 강성호는 소연 여사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소연 여사는 지훈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지갑과 공책, 테이프를 꺼내 보이며 지훈이 이정우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강성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지훈의 이름이 언급되자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정우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이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강성호 씨, 제 아들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소연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니, 이정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당신은 지훈이 찾던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강성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숨어 사는 신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정우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지우가 강성호의 발치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살짝 잡아당겼다. 지우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말하라고 독려하는 듯했다. 강성호는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이내 지훈의 공책으로 코를 가져갔다. 마치 지훈의 흔적을 강성호에게 상기시키는 듯한 행동이었다. 소연 여사는 지우의 행동을 보고 강성호에게 말했다. 이 개는 제 아들이 저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훈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죠. 당신은 지훈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성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훈 씨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정우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기록한 블루 스카이 장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정우의 협박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부는 이정우의 모든 비리와 살인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소연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 장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죽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누군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는 아마 이정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겼을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강성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입니다. 이정우의 개들. 그는 다급하게 소연 여사의 손을 잡아 끌었다.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남자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강성호와 소연 여사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소연 여사는 지우를 품에 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낡은 골목길은 막다른 곳이었다. 강성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저 노인네가 감히 우리 사장님을 건드려. 내 놈도 마찬가지야. 강성호, 배신자 주제에. 남자들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지우가 맹렬하게 달려들어 남자들의 다리를 물었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지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지우는 남자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그들의 공격을 방해했다. 소연 여사는 지우의 예상치 못한 용감함에 놀랐다. 이 녀석 봐라. 주제넘게 남자들 중 한 명이 지우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지우는 민첩하게 피하며 다시 달려들어 남자의 팔을 물었다. 그 틈을 타 소연 여사는 강성호에게 소리쳤다. 강성호 씨,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제발. 강성호는 지우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에 크게 동요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소리쳤다. 이정우의 오래된 별장 지하실 거기, 지하 비밀 서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거기는 함정투성이야. 조심해야 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들은 다시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소연 여사는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지우는 소연 여사를 밀쳐내며 다시 남자들에게 돌진했다. 그 순간 지우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인식표가 떨어져 나갔다. 소연 여사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인식표 뒷면에는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2014 일치카운 위 27 진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J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소연 여사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지훈의 이니셜, 그리고 사고 당일 날짜. 이 인식표는 분명 지훈의 것이었다. 어쩌면 지훈은 지훈이 키우던 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지우의 영리함, 그녀를 이끌어온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충성심과 용감함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지훈은 마치 지훈의 영혼이 깃든 듯 그녀를 보호하고 진실로 이끌고 있었다. 남자들은 지우를 제압하지 못하자 결국 강성호와 소연 여사를 포기하고 도망쳤다. 지우는 잠시 헐떡이며 남자들이 사라진 골목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소연 여사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소연 여사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 너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떨렸다. 강성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소연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별장은 이정우의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모든 비밀을 숨겨두었습니다. 소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블루스카이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정우의 별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강성호 씨. 소연 여사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용기를 내준 덕분입니다. 강성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것은 저의 속죄입니다. 지훈 씨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소연 여사는 지우의 인식표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지우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켰다. 이정우의 별장. 그곳에 지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강렬한 결의를 느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다. 이정우와의 최종 대결, 그리고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녀의 싸움.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강성호에게서 이정우의 별장 위치를 알아낸 소연 여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 블루 스카이 장부가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 이정우의 별장은 그 자체가 거대한 악의 소굴과도 같았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살인이 얼룩진 추악한 비밀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터였다. 소연 여사는 지우와 함께 별장으로 향하는 길 내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정우의 별장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위치해 있었다. 높게 솟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밤낮으로 순찰하는 경비원들까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소연 여사는 별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정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별장 주변을 살피며 침입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지우는 소연 여사의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발치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리고는 별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숲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다. 소연 여사는 지우의 행동에 이끌려 숲길로 들어섰다. 숲은 예상보다 깊고 어두웠다. 나뭇가지들이 얽히고 설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우는 익숙한 듯 숲길을 헤쳐나갔다. 한참을 걷자 숲 끝에 별장 담장이 나타났다. 이곳은 경비가 비교적 허술해 보였다. 담장은 높았지만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어 오르기 쉬워 보였다. 지우야,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소연 여사가 나지막이 묻자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담벼락을 뛰어올랐다. 놀랍게도 지우는 몸놀림이 민첩했고 덩굴을 타고 능숙하게 담장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내려와 다시 한번 담을 오르라는 듯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물었다. 소연 여사는 용기를 내어 담쟁이 덩굴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잘 가꿔진 정원과 화려한 조명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소연 여사는 숨을 죽이고 지우와 함께 건물 안으로 통하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았다. 지우는 별장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낡은 창고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창문을 발견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가 헐거워 보였다. 소연 여사는 가느다란 철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자물쇠 따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운 적이 있었다. 손끝의 감각으로 자물쇠의 틈새를 더듬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쌓여 있었다. 창고를 통해 별장 본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찾았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지우와 함께 조용히 별장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정우의 말처럼 이곳은 마치 미로 같았다.
으리으리한 거실과 서재, 그리고 그림들이 걸린 복도를 지나갔다. 별장 곳곳에는 이정우의 탐욕스러운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값비싼 예술품들과 고가의 가구들,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졌다는 사실에 소연 여사는 치를 떨었다. 이곳에 들어서자 지훈과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훈이 어릴 적 소연 여사에게 작은 조약돌을 건네며 엄마, 이거 보물이에요 라고 말하던 모습, 그녀에게 꽃을 꺾어주며 환하게 웃던 얼굴, 평범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기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잔인한 현실 앞에서 빛을 잃었다. 그녀의 아들이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했을까? 그리고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휘몰아쳤다. 지하실은 분명히 비밀 서고라고 했어. 소연 여사는 강성호의 말을 떠올렸다.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찾기 위해 별장 내부를 더 깊이 들어갔다. 그들은 마침내 서재 한 구석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견했다.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문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지우가 문 앞을 맴돌며 코를 킁킁거렸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 소연 여사는 문고리를 잡고 지그시 눌렀다. 잠금 장치는 없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문 옆에 있는 낡은 지구본으로 다가가 코로 살짝 밀었다. 지구본이 움직이자 낡은 책장이 뒤로 밀려나며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소연 여사는 지우의 지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마치 그녀를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았다. 비밀의 문이 열리고 차갑고 습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소연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때 지우가 철문 옆에 있는 벽을 긁기 시작했다. 소연 여사는 지우가 긁는 곳을 살펴보았다. 낡은 벽돌 사이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버튼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비밀 서고가 눈앞에 펼쳐졌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지도들과 도표들이 붙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낡은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이정우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다. 소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눈은 블루스카이 장부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지우는 그녀의 발치에서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한참을 헤매던 소연 여사의 시선이 낡은 캐비닛 하나에 꽂혔다. 캐비닛 문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캐비닛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낡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었다. 소연 여사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펼쳤다. 장부 안에는 이정우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불법 자금 조성, 뇌물수수, 살인교사, 일시와 장소,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소연 여사의 손은 분노에 떨렸다. 이것이 바로 지훈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진실이었다. 장부 옆에는 여러 개의 테이프가 담긴 상자가 있었다. 소연 여사는 테이프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테이프 표면에는 2014년 10월 27일 이정우 통화 녹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훈의 사고 당일 날짜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심한 녹음 속에서 이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했나 그 자식이 가지고 있던 장부, 그리고 그 테이프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장부와 테이프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지훈이라는 놈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더군요. 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것도 완벽했습니다. 소연 여사는 충격에 휴대용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귀를 의심했다. 지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정우가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살해당했던 것이다. 증오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 그의 억울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옷자락을 핥으며 위로했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고 테이프를 껐다. 그리고는 서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캐비닛 안에는 블루스카이 장부 외에도 수많은 파일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정우가 관련된 다른 범죄들의 증거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정우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소연 여사는 장부와 테이프, 그리고 몇몇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이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분명해. 지하실 문이 열려 있어. 감히 누가 내 비밀을 건드려. 소연 여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들켰다. 이정우가 그녀의 침입을 눈치챈 것이었다. 그녀는 지우를 돌아보았다. 지우의 눈빛은 그녀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서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소연 여사는 가방을 움켜쥐고 서고의 다른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서고는 하나의 입구밖에 없었다. 이정우의 부하들이 이미 입구를 막아선 것이 분명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녀는 지우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때 지우가 으르렁거리며 서고 구석에 있는 낡은 벽면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벽면에는 희미한 틈새가 있었다. 마치 숨겨진 통로라도 있는 듯 이정우의 부하들이 서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정우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감히 내년이 여기까지 침입해 나 아들처럼 되고 싶은 게냐.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서고 안에 울려 퍼졌다. 소연 여사는 이정우의 모습에 치를 떨었다. 지우는 맹렬하게 벽을 긁었다. 그녀는 지우가 가리키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벽면에 걸려있던 거대한 테피스트리 뒤에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다. 비밀 통로였다. 소연 여사는 테피스트리를 걷어내고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정우의 부하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꼼짝 마라. 그 순간 지우가 다시 한번 맹렬하게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소연 여사는 그 틈을 타 숨겨진 문 옆에 있는 작은 돌출부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돌출부를 누르자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는 지우를 부르며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남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녀가 들어간 문으로 재빨리 몸을 날렸다. 문이 닫히고 서고 안에서는 이정우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연 여사는 지우와 함께 어둡고 좁은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통로는 별장박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손에 들린 가방 속에는 지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이정우의 모든 죄를 폭로할 무기가 쥐어졌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녀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달렸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이정우의 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소연 여사와 지훈은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숲속을 헤치고 나와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걷기를 수시간.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아들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충격과 이정우에 대한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손에 들린 가방 속 블루, 스카이 장부와 녹음 테이프는 그녀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이정우를 심판할 유일한 무기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소연 여사는 자신의 낡은 기와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이정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녀의 침입을 눈치챘으니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내려 할 터였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소연 여사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렸다. 한밤중에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들이 골목을 서성였다. 소연 여사는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집 안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했고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면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보호했다. 지우의 존재는 소연 여사에게 큰 위안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소연 여사는 자신이 혼자서는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우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였다.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지훈의 공책에서 우연히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김민준이라는 젊은 공무원이었다. 공책에는 김민준이 과거 이정우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은 김민준을 만나 진실을 듣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였다. 소연 여사는 김민준이야말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이정우의 악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김민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소연 여사는 지훈의 공책에 남겨진 단서들을 토대로 끈질기게 김민준의 행방을 쫓았다. 결국 소연 여사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김민준을 찾아냈다.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도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뛰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공허했다. 소연 여사는 자신이 이정우의 아들, 지훈의 어머니라고 밝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민준은 소연 여사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이정우의 이름이 언급되자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일에도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김민준 씨, 제 아들도 당신처럼 이정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소연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블루 스카이 장부와 녹음 테이프를 꺼내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공책에 적힌 김민준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었다. 지훈이 김민준을 얼마나 존경했으며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했다. 김민준은 장부와 테이프,
그리고 지훈의 공책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테이프를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낡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정우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김민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김민준은 과거 자신이 이정우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 누명을 쓰고 공직에서 쫓겨났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이정우의 잔인함과 권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지훈의 억울한 죽음과 소연 여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런 위험한 진실을 혼자서 파헤치고 있었다니. 김민준의 목소리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떨렸다. 그는 소연 여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싸움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정우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소연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정우는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존재입니다. 지훈 씨의 원한을 갚고 이정우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절망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 속에도 꺼져가던 정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김민준의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문 열어 김민준 내놈. 이정우 사장님 돈 훔쳐서 도망쳤지.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정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이 김민준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었다. 김민준은 소연 여사를 돌아보았다. 이정우는 여기까지 손을 뻗쳤군요. 그들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소연 여사는 재빨리 블루스카이 장부와 테이프를 김민준에게 건넸다. 이 증거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정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김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장부와 테이프를 품에 안았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쪽으로. 김민준은 소연 여사를 이끌고 주방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 밖은 낡은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재빨리 탈출했다. 이정우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온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지훈은 그들의 앞을 내달리며 길을 안내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과거 검사 시절의 냉철함과 침착함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소연 여사에게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정우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몸을 숨기고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민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소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다. 지훈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지우가 이끌어준 인연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정의의 싸움이 되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이정우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의 악몽.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고 정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소연 여사와 지훈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이 늙은 여인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잠시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김민주는 지친 소연 여사와 지우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정우의 그림자가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동이 트는 도시의 새벽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김민준의 도움으로 안전가옥에 몸을 숨긴 소연 여사와 지우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곳은 김민준의 대학 동창이자 정의로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박지원의 집이었다. 박지원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따뜻함이 가득했다. 이들의 합류로 이정우와 맞설 힘이 비로소 갖춰진 듯했다. 안전가옥에서 소연 여사와 김민주는 밤낮 없이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정우를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김민주는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블루 스카이 장부와 녹음 테이프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보강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이정우의 범죄 행각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관련된 인물들을 특정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박지원 변호사는 언론에 이 사실을 공론화할 준비를 했다. 세상에 이정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이정우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증거를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조만간 어떤 수를 쓸지 모릅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정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소연 여사와 김민준의 행방을 쫓았다. 경찰과 검찰 내부의 이정우 측근들은 수사를 방해했고 언론은 침묵했다. 심지어 소연 여사의 낡은 기와집 주변에는 여전히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이정우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강력했다. 그러나 소연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지훈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부와 테이프를 손에 쥐고 지훈과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훈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진실을 파헤쳤을지, 그가 느꼈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을 헤아렸다. 그녀는 지훈의 목까지 싸워야 했다. 그때마다 지훈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훈은 소연 여사가 불안해할 때면 그녀의 손을 핥거나 품에 파고들어 위로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후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소연 여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이정우가 대규모 자선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언론과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김민주는 그곳이야말로 이정구의 가면을 벗겨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정구가 손을 쓰지 못할 겁니다. 소연 여사는 김민준의 계획에 동의했다. 하지만 박지원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합니다. 이정우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비가 삼엄할 텐데. 어떻게 증거를 공개할 생각인가요? 걱정 마세요.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이정우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정우가 주최하는 자선 행사는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이정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소연 여사의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다. 소연 여사와 김민준은 행사장 안으로 잠입하기 위해 박지원이 마련한 기자증을 이용했다. 그들은 취재진 틈에 섞여 행사장 내부로 들어섰다. 지우는 소연 여사의 가방 안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싸움.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정우가 연단에 올라 자선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며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듯했다. 소연 여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손을 꽉 쥐었다. 김민준은 소연 여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었다. 소연 여사는 품에 안고 있던 블루스카이 장부와 녹음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연단을 향해 걸어가려 했다. 그때 이정우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김민준과 소연 여사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다. 이봐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그 순간 지우가 소연 여사의 가방에서 튀어나왔다. 지우는 맹렬하게 짖으며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소연 여사는 연단 위로 뛰어올랐다. 이정우, 당신의 가면을 벗겨주겠어. 소연 여사의 목소리는 연설 중이던 이정우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이정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번득였다. 저 노인네를 당장 끌어내. 소연 여사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장부를 펼쳤다. 여러분, 이 남자는 살인자입니다.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블루스카이 장부를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내보였다. 이것은 이전구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기록된 장부입니다. 불법 자금 조성, 뇌물 수수, 그리고 살인까지. 그녀는 준비해온 녹음 테이프를 휴대용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정우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지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정우의 지시로 이루어진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녹음 소리를 담으려 했고 사람들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이정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소연 여사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감히 날 모욕해.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때 김민준이 소연 여사 앞에 나서며 이정우를 막아섰다. 이정우 씨, 당신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김민준은 이정우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이정우의 경호원들이 다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상황은 혼란에 빠졌다. 지우는 소연 여사와 김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다. 지우는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정우는 소연 여사의 손에 들린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소연 여사는 장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이정우가 소연 여사를 거칠게 밀쳤다. 소연 여사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장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바로 그 순간 지우가 떨어지는 장부를 향해 몸을 날렸다. 지우는 장부를 물고 이정우의 발을 물었다. 이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지우는 장부를 꽉 문 채 소연 여사의 품으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지우의 입계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소연 여사는 놀라서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이내 빛과 함께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연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떠났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우는 지훈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그녀를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것이다. 지훈아. 그녀는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소연 여사와 김민준이 공개한 증거들로 인해 이정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정우의 모든 비리와 살인 행각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민준은 과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박지원 변호사는 이정우의 모든 죄를 법정에서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정우의 부하들과 그에게 협력했던 인물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소연 여사는 재판 내내 법정에 앉아 이정우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이정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블루스카이 장부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김민준의 증언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이정우는 지훈을 살해한 혐의와 각종 비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소연 여사는 지훈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녀는 납골함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만 가득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평화와 함께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아들에게 진 빚을 갚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희망이었다. 김민준은 다시 검사로 복직했다. 그는 이정우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가 되었다. 박지원 변호사는 소연 여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강성호는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작은 식당을 열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소연 여사의 삶은 예전처럼 고요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약자들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맑은 날, 소연 여사는 자신의 낡은 기와집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문득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지훈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의 발치에는 지우가 남기고 간 낡은 인식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인식표를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